심사를 마치면 검찰 구치감이나 서울구치소에서 기다리게 되며 결과는 모레 새벽쯤 나옵니다. 내일 심사가 열리는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판사와 마주보고 앉게 됩니다. 판사의 질문에 대부분 혼자 힘으로 답해야 하며 그 대답이 자신의 운명을 가름하게 됩니다. 법원은 내일 심사에 대비해 정문을 통제하고 서관으로 연결되는 출입문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심사 후 대기 장소가 검찰로 정해질 수 있어서 서울중앙지검 본관 2층도 통제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택을 찾은 변호인단과 재판부에 소명할 내용을 최종 조율했습니다. 자택과 서울중앙지검 앞에선 지지자 수백 명이 모여 집회를 열고 검찰을 규탄했습니다. 어제 세월호 인양 현장에서 발견된 유해는 독거수 검증 결과 동물뼈로 확인됐습니다. 해수부가 유해를 발견했다고 긴급 공지한 뒤 5시간 반 만에 번복해 혼란을 자초했습니다. 선체에 유실 방지망을 설치했는데도 18cm 크기의 뼈가 나와 유실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유실 방지책을 재점검하고 해저 수색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또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그 앞집에서 연기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간 거지. 소화기를 두고 갔는데 안 되더라고. 임시 건물이 몰려있어 순식간에 번졌고 소방대원들이 진입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수해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호남에 이은 2연승으로 안희정 후보의 텃밭으로 알려진 충청에서도 대세론이 확인된 셈입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관측 장비까지 매설한 만큼 추가 핵실험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게 38로스의 판단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대가가 뒤따를 것이라며 도발을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내일 구속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서 법정에 섭니다. 사안의 중대성이나 다른 피의자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구속 결정이 내려질지 아니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불구속 결정이 나올지 판가름 나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 측, 검찰, 법원 모두 긴장 속에 오늘 하루를 보냈습니다. 먼저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측에서 파면돼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온 박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외출 장소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구속 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 전직 대통령으로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를 받으며 삼성동 자택에서 법원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보통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해당 검찰청으로 가서 수사관과 동행해 법원으로 가지만 검찰은 경호를 고려해 동선을 짧게 짰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청사 출입구에서 취재 기자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포토라인이 마련돼 있지만 메시지를 남길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애초 대통령 경호실에선 박 전 대통령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법원에 문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은 특혜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심사 뒤 박 전 대통령은 법원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둔 서울중앙지검이나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릴 전망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바로 수감되고 기각되면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갑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두 장소 가운데 어디로 가게 될지는 모레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구속 전 신문이 열릴 서울중앙지법 법정 모습입니다. 이 뒤쪽에 법관석이 있고 맞은편이 피의자석,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앉을 자리입니다. 피의자석에서 볼 때 왼쪽에는 검사석, 그리고 오른쪽에는 변호사석이 배치됩니다. 이 구조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내일은 재판부의 질문을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 혼자 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따라서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윤나라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정 중앙에 놓인 피의자석에 앉아 마주 앉은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에게 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검찰에선 한웅재, 이원석 부장검사가, 박 전 대통령 측에선 유영아, 정장현 변호사가 참여할 전망입니다.
먼저 강 판사가 진술 거부권을 알려주고 신원을 확인합니다. 이어 검찰 측이 영장에 적힌 범죄 혐의를 밝히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변론을 펼치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합니다. 이후 강 판사가 직접 구속 여부 판단에 필요한 내용을 신문하면 박 전 대통령은 스스로 소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심사의 경우 한두 시간에 끝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심사는 7시간 반 동안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도 13가지 범죄 혐의에 영장 기록만 12만 쪽에 달해 신문 시간 역시 길어질 전망입니다. 심사가 끝나면 피의자는 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올해 1월 인권위가 구속 전 피의자를 구치소로 보내는 건 인권 침해라고 지적하면서 가까운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대기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도 심사를 받은 뒤 법원 뒤편 4번 출구로 나와 차량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청사한 구치감 혹은 조사실에서 결과를 기다릴 가능성이 큽니다. 전직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하는 민감한 사안인데다 검토해야 할 기록이 워낙 방대한 만큼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모레 새벽이나 아침쯤 나올 전망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우리 법은 범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을 때 또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도주 우려를 제외하면 모든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형평성과 국민의 법감정도 고려 요소로 꼽고 있습니다. 내일 박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쟁점들은 뭔지 박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에 넘겨져 유죄로 인정되면 최소 7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거액의 뇌물수수 피의자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내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뇌물 혐의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뇌물은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을 더 엄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도 영향을 줄 거란 시각이 많습니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을 놓고 볼 때 최순실 등 관련 인물 대부분이 구속된 상황 역시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 도주할 우려가 있느냐며 예우 차원에서라도 구속까지 할 필요성은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공범관계 피의자들이 모두 구속된 점 역시 서로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그 무엇보다 내일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방어하느냐가 구속 여부를 가를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분석입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네, 법조팀 박상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이제까지는 뭐 부인 이게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이었는데 내일은 좀 달라질까요? 네, 지난 21일 검찰 조사 때도 그랬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은 일관되게 아니다, 모른답니다. 주변 사람 관리 잘못한 부분 좀 있지만 다 선의로 한 것이고 내가 직접 돈을 받은 것은 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내일 영장 심사에 나와서도 혐의를 인정할 리는 만무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입장에서 크게 기존 입장과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혐의로 지목되고 있는 게 공모, 강요, 또 더해서 뇌물수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주로 어떤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서 방어를 할 것 같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 공모라는 겁니다. 네. 누군가 혼자서 벌인 범죄가 아니라는 거죠. 이 박 전 대통령의 영장 청구서에도 13가지 혐의 부분에 대해서 누구누구와 공모하여라는 표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등과 나는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이제 구속을 피하겠다면 나는 속았다라든지 아니면 공모한 사람들은 따로 있다라든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소명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대로 나는 아니다라든지 검찰 수사는 상상이고 추측이다 이런 식의 주장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돼야 할 겁니다. 주로 공모 부분에 부인을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대응에 대해서 검찰 쪽도 영장 기각이라는 건 생각하기도 싫을 텐데 어떤 전략을 갖고 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검찰도 지금 마찬가지로 기각되면은 그 후폭풍 감당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도 상당히 그 부분 신경을 쓸 텐데 이번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가장 신경 쓸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확실히 공모, 이 부분 지금 얘기했지만은 공모 부분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될 것이냐. 네. 그래서 공모가 과연
잘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관계에 있으면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해야 된다. 분명히 이렇게 주장을 할 거거든요. 네. 뭐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겠지만 검찰에서는 확실히 공모관계 부분을 입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가장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밤에 잠 안 올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14시간쯤 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할 서울중앙지법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민경호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뭐 전례 없는 전직 대통령 구속 심사인데 법원도 오늘 하루 종일 바빴을 것 같네요.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 바로 뒤에 보이는 문을 통해 들어가면 이 박 전 대통령이 내일 사용할 이 4번 출입구가 바로 보입니다. 하루에 10,000명이 넘는 민원인들이 몰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 법원 청사 전체를 통제하지 못하지만 이 법원은 저 출입구만큼은 내일 하루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합니다. 이에 따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통제할지, 또 포토라인은 어떻게 설치할지, 경호 인력은 어디까지 출입을 허용할지 결정하느라 온종일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청와대 경호실에서도 나와 이곳을 미리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이 청와대 경호실은 포토라인 주변에서 취재할 수 있는 인원수를 대폭 줄이도록 요구하는 등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 얘기대로 이 전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법원도 경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텐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경호가 되는 겁니까? 네, 자택에서 일단 출발해서 이 바로 뒤에 도착한 뒤 차에서 내려 321호 법정에 걸어 올라갈 때까지는 경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심사를 받기 위해 이 법정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박 전 대통령 본인과 변호인들 뿐인데요. 따라서 경호원들은 밖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이 심사 뒤에는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이에 따라서 이 청사 내부 경호 문제는 이 경호실과 검찰이 협의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구인장으로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인 만큼 이 청사 내 경호 등은 법무부 소관 사항이란 의견이 우세합니다. 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엔 구치소 정문까지는 경호실의 경호를 받지만 이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는 다른 일반 수감자들과 똑같은 처우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SBS 민경호입니다. 네, 법원뿐만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 자택 앞도 물론 오늘 하루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오후 들어서면서 지지자들의 기자회견이 이어졌고 변호인도 자택을 찾았습니다. 이세영 기자가 지켜봤습니다. 오전에 10여 명이던 지지자는 오후 들면서 200명까지 늘었습니다. 대형 현수막이 이곳저곳에 추가로 내걸렸고 태극기도 부쩍 늘었습니다. 친박단체들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반드시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몇몇 종교인들이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 위로하겠다며 찾았고 한 50대 여성은 바이올린을 켜다 학교 수업 시간이라는 경찰 지적에 연주를 멈췄습니다. 구속을 촉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박근혜를 구속하라고 외치자 이 남성을 사이에 두고 경찰과 지지자들 사이에 격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박근혜 구속해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문구를 단 승용차가 골목으로 들어왔다가 경찰이 급히 큰 길로 빼내기도 했습니다. 정송주 원장 자매는 오늘도 어김없이 자택을 찾았고 유영하 변호사도 낮 1시 10분쯤 자택에 들어갔다가 2시간 뒤 굳은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 전 대통령 심리형 지금 어떠신지 알 수 있겠습니까? 일부 지지자들은 내일 아침 박 전 대통령을 배웅하겠다며 자택 앞에 자리 잡고 노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300명이던 자택 주변 경력을 600명으로 늘려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네,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배를 타고 3박 4일에 걸쳐서 인양 상황을 지켜보는 동안 같은 배에서 생활했던 취재기자가 현지에서 돌아왔습니다. 잠시 뒤에 뒷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세월호 인양 현장에서 발견된 유해는 동물뼈로 확인됐지요. 해수부가 유해를 발견했다는 발표 5시간 반 만에 내용을 번복하면서 혼란을 자초했습니다. 송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3시 25분, 해양수산부는 긴급공지를 통해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유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4시 반 긴급 브리핑을 자청하고 다시 한번 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유류품은 없었고 있습니다. 신발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발 등 소수의 유류품과 유골이 되겠습니다. 목포신항 이동을 위한 작업이 중단됐고 미 수습자 가족들은 놀란 마음을 진정하고 서둘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경솔한 발표였음이 곧 드러났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문가들이 밤 8시 58분 동물뼈로 판단한 겁니다. 그 유골뼈가 식별을 하는데 감식반이 없었다는 거 아니었겠어요? 그 당시 상황에 식별하는데 착오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왕좌왕하는 해수부의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7일엔 배수를 위해 세월호에 구멍 뚫는 것을 장관은 하지 않겠다 했지만 기름이나 물을 추가적으로 빼기 위해서 천공을 한다는 계획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선 다른 말을 했습니다. 순수한 해수로 채워진 평영수 탱크는 천공 등을 통해 28일까지 배수할 계획입니다. 이 앞서 18일엔 세월호 인양시도 발표를 3시간 만에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건 미수습자 가족들입니다. 이번 기회에 유실방지책을 포함한 모든 과정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 송욱입니다. 심영구 기자와 좀 더 알아봅니다. 사람이 아니라 동물뼈, 돼지의 뼈라는 건데 세월호에 어디에서 발견된 걸까요? 네, 세월호가 제주도 가던 배였는데 이 제주도에는 살아있는 돼지나 가공되지 않은 돼지고기 또 부산물들은 반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에서 조사했던 내용을 봐도 1, 2층 화물칸에는 돼지와 관련된 물품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러면은 3, 4층의 여객칸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이 해수부도 식당이 있는 3층 칸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식당의 식자재가 아니었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발견하고 별다른 검증 없이 빠르게 발표를 했는데 해수부가 어제 많이 서두른 느낌이죠? 네, 해수부 발표대로면은 어제 오전 11시 반쯤에 이 뼈조각이 나왔다는 거 발견했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오후 3시 25분에 언론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불과 4시간 남짓 만에 알리고 그다음에 1시간 뒤에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해수부가 서둘러서 발표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틀린 내용을요. 네. 그래서 이 미수습자 수습이 최우선인 상황에서 해수부가 뭔가를 발견했다는 생각에 좀 빨리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앞섰던 것 같습니다. 네, 이해를 못할 것만은 아니지만 전문가들이 한눈에 알아봤다는데 왜 검증도 없이 발표를 했을까요? 설마 그 뼈 조각이 동물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뼈는 길이나 관절 부위 같은 게 달라서 전문가들은 한 번에 보고서 알 수 있었다는 건데요. 이런 국과수 직원들은 한 번 보고 알았다는 건데 문제는 이번에 현장에 그런 국과수 직원 같은 전문가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미수습자 수습이 최우선이라면서도 정작 미수습자를 수습해서 확인해야 될 그런 전문가는 현장에 없었던 거라서 결국은 오늘부터 국과수와 해경 직원 등이 현장에 상주하기로 했습니다. 이 인양 과정에서 선체 훼손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왔는데 이번 동물뼈 소동을 보면은 유실 방지는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잘 들었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선체의 구멍마다 촘촘한 유실 방지망을 설치했다고 했지만 18cm의 동물뼈가 흘러나올 정도로 허술했습니다. 유실 방지책을 재점검하고 해저 수색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손승욱 기자입니다. 세월호 선체 곳곳에서 유실 방지망 일부가 떨어져 나간 구멍이 여럿 보입니다. 유실 방지망조차 없는 창문도 있습니다. 배수 작업이 진행된 반잠수선 바닥에는 유실 방지망이 떨어져 있습니다. 정부는 유해와 유류품이 흘러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세월호 선체의 구멍마다 2.5cm 간격의 촘촘한 방지망을 장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양 뒤 방지망 곳곳이 훼손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기능을 제대로 했는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실제 18cm나 되는 동물뼈가 반잠수선 바닥에서 발견되면서 유실 방지책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무게 중심을 수시로 이렇게 잡아가면서 인양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한결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만은 전문가들은 유실물 대책을 재점검하고 해저 수색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수면으로 인양하는 과정 중에서 유실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저의 탐색 구역에 대해서 탐색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해수부는 290여 개의 크고 작은 구멍 가운데 방지망이 떨어지거나 훼손돼 유실 우려가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SBS 손승우입니다.
지금 세월호는 목포 신항으로의 이동 준비 작업이 절반도 채 끝나지 않았는데 작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동물뼈 소동에 이어 현재 날씨까지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동거차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수진 기자, 지금도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작업이 재개됐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작업선이 움직이는 모습도 거의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곳은 오늘 새벽부터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렸습니다. 오후 들어 비는 그쳤지만 바람은 여전히 세게 불고 파도 높이도 최대 2m를 넘어가는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서 작업은 여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세월호는 당초 예정대로라면 내일 목포 신항으로 출발할 예정이지만 이 작업 상태로라면 출발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포 신항으로 출발하기 위해서는 세월호를 반잠수선에 고정하는 작업이 완료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절반도 마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 반잠수선에 설치된 부력 탱크도 4개 가운데 2개만 제거된 상황입니다. 어제 이곳에서 지켜본 결과 2개를 제거하는 데는 반나절 정도가 걸렸는데요. 오늘 안에 작업이 재개되지 못하면 출발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양수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조금 전 작업을 최대한 서두른다 해도 출발이 하루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월호의 최종 목적지인 목포 신항에서는 현장 합동본부 설치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관계부처 사무실용 컨테이너 70개 중 45개가 설치됐고 미수습자 가족들이 지낼 공간도 조만간 마련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동거차도에서 SBS 박수진입니다. 어제 동물뼈 소동에 실망하고 허탈해했던 미수습자 가족들은 오늘 활동을 시작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들과 만났습니다. 첫 만남이었는데 의견차가 컸습니다. 류랑 기자입니다. 희망을 갖고 세월호로 달려갔던 미수습자 가족들은 유해로 추정됐던 것이 동물뼈로 밝혀지자 실망한 채 서망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어제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 어제 간이 떨어지고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어젯밤 실망은 오늘 또 낙담으로 이어졌습니다. 첫 공식 일정으로 미수습자 가족들을 찾아온 선체조사위원회가 가족들이 요구한 수습 방식 합의안을 거부하고 수정안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찾겠습니다. 가족들은 선체조사위원회에 미수습자 수습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수습 방식에 대해선 반드시 사전에 합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조사위는 합의라는 용어를 협의로 바꾸는 등의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특별법에 정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반대전을 한 겁니다. 미수습자 가족과 선체조사위의 첫 만남은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SBS 유란입니다. 세월호 인양 처음부터 3박 4일 동안 미수습자 가족들과 함께 한 배에서 생활한 조일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그 뒷얘기 들어봅니다. 처음에는 시험 인양이라고 했었으니까 가족분들도 바다에서 3박 4일이나 머무를 줄은 아마 모르셨을 것 같은데요. 어땠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가족들도 본인 양까지 쭉 이어질 거라는 기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별 준비 없이 어업지도선에 올라탔다가 그게 3박 4일이 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 담보로 하나로 버텨야 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1인당 김밥 한 줄, 그리고 컵라면 몇 개로 버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굶고 있는 기자들을 못 보고 그 컵라면 몇 개 없는데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배고픈 저는 참 울컥했는데요. 네, 먹을 게 떨어질 때쯤 다행히 그래도 기자들이 짐을 배편으로 받을 수 있어서 가족들과 또 나눠 먹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랬군요. 가족분들이 배에서 잠은 좀 주무실 수 있었나요? 네, 그 숙소랄 것도 마땅치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가족들이 이제 선원의 빈방에서 쪽잠을 자거나 아니면은 뭐 바닥에서 자거나 의자에서 자거나 뭐 이런 식이었는데요. 저도 뭐 테이블에서 잠깐 이렇게 엎드려서 자거나 아니면은 바닥에서 그 카메라 삼각대를 베고 한두 시간 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면서 이게 온몸이 쑤시고 뼈마디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더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은 얼마나 또 힘드셨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되었고요. 당시에는 그 종이 박스가 얼마나 소중한 물건인지 또 깨닫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좀 따뜻하기도 했었을 것 같은데 뭐 그래도 몸이 이렇게 힘들었을 것보다 마음이 아마 더 힘드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셨을까요? 네, 그래도 또 부모 마음은 부모 마음이고 또 가족 마음은 또 가족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다윤 어머니라고 불리는 이제 박은미 씨에게 좀 여쭤봤는데요. 힘들지 않으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내가 힘든 것보다 딸이 힘든 거 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혀 내색을 안 하셨는데요. 네, 그런데 또 세월호 일부가 이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이제 가족들이 오열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이렇게 울컥했는데요. 또 가족들은 이제 세월호를 조금이라도 더 잘 보려고 이제 배에 조금 높은 단에 올라가서 또 세월호를 보기도 했어요. 근데 그 상처투성이가 된 세월호를 보는데 저도 마음이 옆에서 먹먹하더라고요. 네. 조울선 기자가 그렇게 같이 울고 오래 취재를 해왔으니만큼 마음을 좀 더 잘 헤아릴 것 같은데 어제의 그 돼지뼈 소동 가족분들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네, 저도 너무 놀라서 일단은 가족들에게 좀 전화를 드려봤는데요. 이 권호복 씨에게 좀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좀 한두 번이 아니셨나 봐요. 좀 담담하셨는데요. 일단은 그 권호복 씨는 그 뼈를 보자마자 대번에 사람의 뼈가 아니라 돼지의 뼈라는 걸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수가 조사하기도 전인데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는 현장 상황이 얼마나 엉망인지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은 굉장히 허탈해했지만 그래도 지난 3년 동안 이런 일이 한두 번이었겠냐라고 하면서 또 한 번 마음을 사귀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세월호에 탔던 11명의 단원고 교사 가운데에는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2명만이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대상에서 제외돼 유가족들이 3년째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들의 죽음을 놓고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버린 것입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2학년 7반 담임이었던 고 이지혜 씨. 생존 선원들과 같은 층인 5층 객실에 묵었지만 결국 학생들과 함께 4층 객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생존 학생들과 선원들은 이 씨가 아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선실로 내려갔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숨진 다른 교사들과는 달리 순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우리 딸이 더 비참한 죽음이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 딸도 같은 정규 교원들과 같이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이 제 아빠의 희망이면 희망이고 소원이면 소원입니다. 역시 기간제 교사였던 2학년 3반 담임 고 김초원 씨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순직을 인정받지 못해 국립묘지 안장은커녕 순직 연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요. 그냥 우리 딸은 학생들을 담임선생으로 인솔해가지고 가서 어렵게 죽었다. 인사혁신처는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이 아니라며 세월호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던졌지만 죽어서도 기간제라는 멍에에 묶여 있는 겁니다. 일반 정규 교사와 다를 바 없이 근무하는 현실을 제대로 미처 살피지 않고 그냥 기간제 교사는 그냥 보충적인 인력이다, 임시직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족들은 자신의 딸이 학생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명예로운 교사로 기억되길 바랄 뿐이라며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무허가 집단 거주지인 강남 구룡마을에서 불이 나서 한 명이 다치고 주민 수십 명이 이재민이 됐습니다. 이 구룡마을은 가건물이 밀집해서 불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불이 났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을 집어삼킬 듯 타오릅니다.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8시 51분쯤. 불은 26세대가 사는 가건물 4개 동을 태우고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70살 김모 씨가 화상을 입었고 4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 앞집에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간 거지. 소화기를 두고 갔는데 안 되더라고. 못 하겠더라고. 구룡마을에는 비닐과 합판으로 만든 가건물이 몰려 있어 불이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또 도로가 좁은 데다 전기를 끌어쓰는 전선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얽혀 있어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기는 보시다시피 이런 가건물식이라 창문 같은 게 개구부가 작고 일반 건축물 하재 진압하고는 상당히 그 강도가. 경찰은 70대 주민이 야외용 가스 히터를 손질하던 중 가스가 새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룡마을에선 지난 1999년 이후 모두 5차례 큰 불이 났는데 2014년 11월에는 63세대가 불에 타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30여 년 전 철거민 등이 정착하며 생긴 구룡마을은 1,100여 세대가 무허가 판자촌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오는 2020년까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합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호남에서 민주당의 두 번째 순회 경선지인 충청권에서 문재인 후보가 47.8%를 득표해 2연승을 거뒀습니다. 문재인 대세론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안희정 후보의 지역 기반인 충청에서도 승리를 거두며 호남에 이어 2연승을 달렸습니다. 문 후보는 총 유효 투표수 12만 6천여 표 가운데 6만 600여 표를 얻어 득표율 47.8%로 36.7%의 안희정 후보를 11.1%포인트 차로 누르고 1위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15.3%로 3위였습니다. 문 후보는 호남, 충청 누적 득표율 55.9%로 대세론에 탄력을 붙이며 결선 투표 없는 본선행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정권 교체, 균형 발전, 누가 확실한 카드입니까? 저 문재인 충청의 압도적 지지로 그 뜻을 받들겠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안 후보는 안방에서 문 후보의 과반을 저지하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여와 야를 뛰어넘어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야 어떤 가상 대결에서도 저 안희정이 압도적 정권 교체 승리의 카드입니다. 고전이 예상됐던 이재명 후보는 15%대 득표율로 선전했다는 평가입니다. 분열과 대립의 기억도 아픈 감정적 대립도 없는 이재명만이 야권 통합, 야권 연합 정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최성 후보는 4위에 그쳤습니다. 당장의 지지도 인기도 대세론 다 허무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모레의 세 번째 지역 순회 투표인 영남권 경선에서 다시 맞붙습니다. SBS 한정원입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선출 이후에 신경전이 시작됐습니다. 재판받을 뿐인데 후보 자격이 있냐? 대구 경북에서는 배신자는 용서하지 않는다. 거친 말이 서로 오갔습니다. 이경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바른정당 대선 후보로서 첫 일정으로 국립 서울 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이어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를 방문해 대선 경험을 지도받았습니다. 경쟁 상대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는 서로의 약점을 건드리며 처음으로 충돌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1등, 2등을 달리는 후보들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법원에 재판받으러 가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자격이 있냐는 문제죠. TK 정서는 살인범도 용서를 하지만 배신자는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안 뜨는 겁니다. 모레 최종 후보를 뽑는 한국당 후보들 간의 설전도 불을 뿜었습니다. 김진태 후보는 홍 후보가 핵심 친박 청산을 매개로 유 후보와 단일화에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새 살림 차리려고 키우고 있던 애들을 구박해가지고 내쫓겠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도대체? 홍 후보는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하면서 당원 당규에 없는 징계는 옳지 않다고 말해 확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공약 경쟁도 치열했는데 이인재 후보는 택시 산업금 완전 폐지, 김관영 후보는 중소기업부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한국당에선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사퇴 선언을 하고 바른정당에선 김무성 의원이 선대위원장으로 추대되면서 양당의 대선 본선 준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대선까지 이제 41일 남았습니다. 이대로 다자 구도로 가느냐, 후보 단일화로 양자 또는 삼자 구도로 재편되느냐. 서로 다른 입장을 대변해서 토론하는 정치 대결 김대김에서 따져보겠습니다. 정치부 김용태, 김현우 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묻죠. 후보 단일화 되겠습니까? 아직 갈 길이 아주 먼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후보 단일화 목표라는 게 결국 문재인 후보 대응해서 한번 모여보자는 건데 민주당이 아직 문재인 후보를 정한 단계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 대세로는 이미 다 퍼져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충청에서도 확인됐고요.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가 현재 가장 유력해 보이고요. 바른정당은 어제 유승민 후보를 공식 선출했습니다. 모레 자유한국당만 후보를 선출하면 이 단일화 연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그건 그냥 정치적 상상력일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연대가 시작된다는 거죠? 먼저 이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 원래 같은 식구였고 두 당이 손을 잡으면 말 그대로 보수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도로 새누리당이라는 거 아닙니까? 정치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꼭 그렇게만 볼 것도 아닌 게 사실 이번 상황이 박근혜 정권의 실패지 보수 전체의 실패로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대세라고는 하지만 문재인 후보가 계속 지지율 30%대에 머무는 건 반대를 생각해보면 보수 후보 단일화된 보수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글쎄요. 그런데 정작 유승민 후보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바른정당의 후보로 끝까지 완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뛰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건 좀 당연한 얘기죠. 사실 연대를 앞두고는 자기 몸집 키우고 힘을 불려야 단일화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유승민 후보가 한국당 홍준표 후보랑 서로 한번 치고받은 것도 어떻게 보면 연대를 염두에 둔 기싸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자, 이 두 후보 얘기 말고도 또 다른 축이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후보 단일화의 또 다른 키,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어떻습니까? 네. 안철수 후보의 확장성을 감안했을 땐 가장 먼저 유승민 후보랑 손을 잡는 이른바 이런 중도 연합을 구상해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좀 더 확장을 해보면 이 자유한국당까지 아우르는 이런 거대한 연대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1대1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키맨 맞습니다. 키맨인데 이 열쇠는 연대가 안 되는 쪽에 꼭 들어맞습니다. 국민의당 경선에서 압도적 지지받으면서 안철수 자강론, 즉 안철수의 힘으로 본선에서 승리한다. 이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연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면 아직 때가 아니라는 뜻이죠. 안철수 후보의 구심력이 어떻게 보면 양강 구도를 만들 정도의 구심력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다 보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보수 후보와 손을 잡아야 한다. 이런 압박이 계속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2002년도에 노무현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가 결국 이회창 대세론을 깬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는 생물입니다. 네, 지도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영남은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뿌리고 국민의당은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정당입니다. 정치 색깔, 지역 기반 다 다른데 그냥 무턱대고 합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명지대 김영준 교수 같은 분은 이런 영호남 연대가 일어나면 빅뱅 말 그대로 커다란 변화가 올 거다 이런 전망도 하지 않았습니까? 빅뱅 대폭발이죠. 대폭발 이후에 아무것도 안 남을 수 있습니다. 영호남 모두 등 돌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자, 지금까지는 이제 정당들을 중심으로 해서 후보 단일화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정당 외에 바깥에서도 판을 흔들려는 움직임이 좀 시작이 되고 있죠. 네.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입니다. 곧 대선 출마를 할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최명길 민주당 의원이 탈당을 해서 힘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 명이 아침에 만났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 정운찬 전 총리, 그리고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이 셋이 아침에 만났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문재인 연대의 고리의 시작이 아닌가 이런 좀 분석도 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김종인, 정운찬, 홍석현 이런 분들 모두 선이 굵은 분들인데 과연 이분들이 생각을 하나로 합칠 수 있을지 설령 합친다 해도 거대 정당 후보들과 경쟁이 될지가 의문입니다.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 5일 후보자 등록 기간 앞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연대 단일화의 움직임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는 5월 4일이죠. 사전투표 때까지도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기 어렵다. 이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북한의 육자 핵실험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정황들이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가가 뒤따를 것이라면서 도발을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김우식 특파원입니다. 지난 25일 북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을 찍은 위성사진입니다. 이미 4차례 핵실험을 한 북쪽갱도 입구에 장비를 옮기는 차량 서너 대가 보입니다.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지면의 흔적을 분석한 결과 통신 케이블을 깐 정황이 포착됐다며 핵실험 때 나오는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는 관측 장비로 추정했습니다. 또 펌프를 이용해
북쪽 갱도에 고인물을 뽑아 올려 흘려보낸 흔적도 보입니다. 관측 장비 운용을 위해 갱도 안의 물을 완전히 빼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새 갱도를 팠고 물을 빼내고 관측 장비까지 매설한 만큼 추가 핵실험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게 38로스의 판단입니다. 영변 핵처리단지 위성사진에선 과거 방사성 폐기물 등을 실어나른 특수열차 넉 대가 발견됐습니다. 이들 열차는 핵농축이나 삼중수소 분열 실험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런 북한의 6차 핵실험 움직임에 미 국무부는 용납할 수 없다며 도발엔 대가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관측되면서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고심 중인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무식입니다. 평균 3명 가운데 1명은 암에 걸릴 정도로 암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질병입니다. 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도 한 해 20조 원을 훌쩍 넘는데요. 다행히 의학이 발달하며 완치율이 높아지고 있고 국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 암 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명 중 6명이 이걸 외면하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암검진을 받으러 온 사람들로 검진센터가 북적입니다. 국가 암검진 대상자들입니다. 부위과적으로 검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장 내시경 했습니다. 이 50대 남성은 7년 전 국가 검진을 받다가 운 좋게 대장암을 발견했습니다. 정밀 검사를 좀 하자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해본 결과 대장암으로 발견이 돼가지고 바로 수술을 하게 됐죠. 이렇게 조기에 발견하면 암은 대부분 완치되지만 대상자 가운데 국가 암검진을 받는 사람은 10명 중 4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소득이 거의 없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90만 명은 검진 참여율이 28.9%에 그쳤습니다. 암은 증상이 생기고 나면 대부분 진행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훨씬 더 치료가 어려워지고 치료 비용을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검진을 받지 않다 뒤늦게 암이 발견되면 생존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소득 하위 20% 남성의 5년 암 생존율은 24%로 상위 20%보다 14%포인트나 낮습니다. 국가가 무료로 암 검진을 해주는데도 많은 분들이 외면하고 있군요. 이유가 뭔가요?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예, 거의 맞추셨는데 가장 큰 이유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즉 건강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네. 10명 중 4명이 이런 답변을 좀 했고요. 반면에 이제 그 이면에는 사실 먹고 살기 바빠서라는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고 그다음에 검사 과정이 힘들고 암이 발견될까 두렵다, 이런 응답들이 최근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삶이 팍팍해졌다는 건 얘기겠죠. 10년 동안 검진을 한 번도 안 받다가 위암을 뒤늦게 발견한 직장인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별 증세도 없고 하니까 그냥 피 검사, 그다음 기본적인 키 재고 엑스레이 검사, 소변 검사, 가장 기본적인 거 안 했었어요. 지금 대상자가 국가 암 검진을 안 받았다고 해서 불이익 같은 걸 받는 게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들에게는 우편으로 통지만 해주는데요. 그 통지를 받고서 아무런 검진을 안 받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검진을 받으면 혜택을 주는데요. 네. 국가검진을 통해서 암을 발견하게 되면 암 치료비의 5% 정도인 본인 부담금을 면제를 해줍니다. 따라서 지금 우편으로 통지만 할 게 아니라 암 검진의 필요성을 홍보를 하고 또한 이 암 검진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드릴 그런 시점입니다. 네, 그렇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SK텔레콤의 공식 대리점들이 영세한 위탁 대리점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판매량을 강제 할당하고 이걸 못 채우면 폐업시키는 건 물론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인테리어 비용까지 떠넘겼다는 겁니다. 최희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SK텔레콤 위탁 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월 폐업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리점에 할당된 월 50건의 신규 개통 실적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A씨는 매장 인테리어에 들인 4천만 원까지 떠안아야 했습니다. 좀 황당했죠. 3개월 안에 한 달이라도 월 50대를 못 맞추면 무조건 계약 해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통보를 받았으니까. 이동통신사들은 직영 대리점 외에 일부 사업자들을 선정해 지역의 거점 대리점을 운영하는데
이 사업자들이 다시 작은 규모의 대리점과 위탁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횡포를 부린 겁니다. 부산 김해 지역에서 사업 시작하신 분이 20분 이상이 되시는데 5명 미만으로 지금 운영하고 계시고 계속 독촉도 많이 들어오고. SBS가 확보한 위탁 계약서에는 매달 의무 판매량을 설정하고 이 판매량은 SK텔레콤 본사가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판매 목표를 강제하는 그런 강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으로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SK텔레콤은 일부 대리점이 소규모 위탁 대리점에 횡포를 부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리점 간에 진행된 계약이어서 본사에서는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리점주들은 위탁 대리점 선정과 운영에 본사가 관여해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SBS 최희선입니다. 우리 루지 대표팀의 새로운 무기가 마련됐습니다. 첨단 VR 기술을 활용한 가상훈련 기계를 개발했는데 실제 트랙 느낌이 그대로 난다고 합니다. 최희진 기자입니다. 여자 루지 대표 성은영이 VR 기기를 착용하고 루지 시뮬레이터 위에 오릅니다. 눈앞에는 평창 슬라이딩 센터 트랙이 3차원 영상으로 나타납니다. 실전처럼 발과 손을 이용해 조종하고 움직이는 썰매 위에서 얼음 표면과의 마찰 소리까지 들으며 실제 주행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타는 것처럼 이렇게 흔들림도 있고 기울기도 느껴지고 거의 흡사합니다. 루지 대표팀은 평창 트랙에 얼음을 얼리기 어려운 다음 주부터 이 시뮬레이터 훈련이 주행 감각을 유지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We don't have this in Germany. I could imagine that it's good to see the runs, what we did in this season. 루지 시뮬레이터는 썰매 밑에 센서를 부착해 주행 중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헬멧에 카메라를 달아 트랙을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제작됐습니다. 실제 트랙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극을 통해서 그 훈련할 때의 그런 효과를 더 좀 증대시키고자 해서 변변한 훈련 시설이 없던 불모지 시절 눈을 감은 채 상상 훈련을 하고 비시즌 동안 아스팔트 도로에서 주행 감각을 익혀야 했던 한국 루지는 이제 첨단 기술을 활용해 평창 올림픽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SBS 최희진입니다. 오늘 밤 중부지방으로는 다시 미세먼지가 짙어집니다. 게다가 내일은 또다시 중국발 오염물질이 유입되겠습니다. 중서부와 전북지방은 오전까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경기 북부지방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기온은 더 오르겠습니다. 한층 더 낮 시간이 따스하게 느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16도, 광주는 20도까지 오르면서 특히 남부지방은 하루 새 5도에서 10도 정도 높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4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륙지방은 굉장히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남부지방은 내일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내륙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와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제자들 챙기지만 대우는 부실하고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세월호에 탔던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은 학생들을 구하려다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신분 때문에 순직 처리가 안 되는 문제를 떠나서 제자들을 위해서 헌신한 선생님은 정규직이든 기간제든 사회가 똑같이 예우한다는 걸 학생들이 보고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